몽골 제국 왕 아시죠? 몽골 제국 왕이 바로 그 유명한 칭기스칸입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태무진이었는데 태무친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칭기스칸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한날은 태무친이 산속에 막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독수리가 나타나서 칭기스 칭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날 자신의 이름을 칭기스 칸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그의 새 운명을 점지를 해주었고 그렇게 제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나라든지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거기에 얽혀있는 여러가지 이야기, 신화가 있는데 신에 대한 이야기와 사람들이 신과 즉 신이란 바로 자연을 이야기합니다. 자연과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얼마나 두려워했고 신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고 또 신적인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재밌는 신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와 전혀 반대편에 있는 유럽의 로마와 유럽과 우리나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민족들과 유럽 문화와 우리 문화가 완전히 공통점은 많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다 엮어보면 조금씩 신화에서 나오는 동물 이야기, 즉 어느 나라나 토템을 숭상했잖아요. 그래서 동물 이야기야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전반의 나라들이 굉장히 적지 않게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죠. 우리가 계속 중국의 영향을 받고 또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사이에 안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을 때 중국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특히나 중국의 사기 있잖아요. 사기를 많이 읽어보면 거기에 중국 입장에서 다른 나라를 어떻게 쓰고 풀이하고 해석했는지가 많이 적혀 있는데 중국은 중국 바깥 라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바깥 라인을 다 흉노라고 불렀고 흉한 노예라고 불렀고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고나 어떤 스키타이족이나 북방 스키타이족이나 어떤 북방족들을 중국은 다 귀신이나 도깨비나 이매다 반인반수다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면서 사기를 우리한테 막 사기를 읽어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읽어서 접해보지 않은 그 이해의 나라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굉장한 진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일단은 중국은 유목민들을 무조건 흉노라고 하였고 흉한 노예라고 하였고 중국을 침입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기에 주나라가 흉노 그 동물로 비유합니다. 4마리 늑대랑 4마리 사슴을 흉노족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흉노는 강대한 나라를 이뤘었고 위쪽에 역사 기록에는 안타깝게도 안 남아있는데 유라시아 대륙을 휩쓴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흉노. 우리는 중국이 만든 이야기만 들었던 것인데 특히나 또 몽골도 무지몽매할 몽이라고 불렀고 몽고라고 불렀고 중국 입장에서 흉노, 몽골 우리나라랑 전혀 연관없어. 우리한테 계속 세뇌시켰습니다.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없어. 흉노, 몽골, 돌골족 전혀 상관없어. 스키타이족 전혀 상관없다라고 계속 우리나라랑 맥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비사에도 보면 몽고 역사를 기록한 몽골 비사에 몽골의 시조가 부르테노치노랑 코아이마라리라고 적혀있는데 부르테노치노가 푸른 늑대와 코아이마라리 고운 사슴입니다. 즉 늑대와 사슴을 숭상했고 늑대와 사슴에서 사람이 나왔다라는 그러한 신화와 설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야기에도 사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몽골 이야기야 우리나라가 맥이 같죠? 늑대가 최고의 왕권을 상징하고 사슴도 같이 나와서 유목사회에서는 동물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동물을 치고 사슴이나 어떤 다른 그런 술록이나 여러 가지 동물을 데리고 다녔던 유목사회에서는 항상 늑대 신화와 늑대 이야기와 사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늑대와 사슴의 후손이 바로 태무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칭기스칸, 흉노, 돌골족 신화
이들과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접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었죠. 근데 보면 우리나라 부여의 고대 국가 어원이 부여가 발달한 뜻이고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몽골의 코아이마랄 고운 사슴 부여 같은 맥이고 퉁구스어로 사슴이 부여라는 뜻입니다. 발음이. 그리고 자치통감의 부여는 사슴산에 우리나라가 사슴산 녹산에 자리를 잡았는데 나중에 침략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여, 고구려, 백제로 이렇게 뻗어나갔습니다. 고구려 주몽은 부여에서 나와서 나라를 세웠고 부여에서 나온 비류국가가 있습니다. 비류국을 다스리던 송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몽이 부여, 비류를 통합했습니다. 이제 그런 안에서 그런 이야기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했냐 하니까 그 나라의 부여에 북을 훔쳤답니다. 그 나라에서 북은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북을 훔친다는 것은 우주를 훔친다는 것과 같은 거고 또 뭐를 훔쳤냐면 부여 안에 있는 주몽이 부여 안에 사슴을 잡아서 그렇게 왕권을 그렇게 가져갔다라는 사슴을 잡아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낭산도 늑대랑 낭산이 늑대랑 짭니다. 신라 고분의 늑대 가면이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삼조고가 그려져 있고 달 속에 두꺼비가 살고 태양 속에 삼조고가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태양새와 태양에 관련된 설화가 있습니다. 유라시아 서쪽의 로마와 우리나라가 전혀 연관성은 없을 것 같지만 로마와 동쪽의 우리나라 부여와 신라 사이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도 우리나라가 조금씩 다 연관성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신화가 바로 늑대신화, 사슴신화, 태양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우리나라의 사이에 연결해주는 중간 문명이 사실은 헝가리가 굉장히 또 고러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죠. 유럽 특성과 사실은 아시아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유럽 섬이지만 헝가리가 좀 독특한 점이 사람의 헝가리 인구의 3분의 1이 몽고 반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몽고 반점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세기에 유럽을 침공한 훈족의 후예입니다. 헝가리인이 훈족의 후예입니다. 훈족의 후예고 1200년에 집필한 헝가리인들의 업적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두 명의 쌍둥이가 후노르랑 마고르가 있었는데 이 후노르는 훈족의 후예고 마고르는 마자르족의 조상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헝가리인들이 그래서 중간에 있는 헝가리인이 훈족이고 신화에 형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형제가 사냥을 하다가 갑자기 사슴을 만나가지고 사슴을 따라 걷다가 사슴이 이렇게 또 소개시켜줘서 사슴을 통해서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이에 그 사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훈족과 마자르족, 즉 헝가리인의 조상이 바로 사슴이고 우리나라 부여 때도 사슴 모티프가 있고 사슴을 숭상했고 몽고라 그쪽 위쪽에 스키타이족 사슴과 술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토템으로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전통과 우리나라 전통에 또 그렇게 공통점을 읽으면 헝가리 전통에 말, 소, 양, 돼지 4신분 옛날에 있었죠. 우리나라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사출도가 같은 거예요. 유목민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동물 이야기를 많이 놓은 것은 또 동물을 숭상하기도 했고 동물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온 유목민, 스키타이족 어떤 그러한 그런 북방민족의 특성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꼬집어서 지금 이제 나라로 다 분류가 되어 있지만 다 조금씩 섞여 있고 특히나 유럽과 아시아를 전체 통틀어서 유라시아라고 한다 했죠. 유라시아는 유목민이고 많이 섞여 있고 그래서 훈족의 묘에서 인구를 한번 그렇게 많이 어떻게 찾을 계기가 있었는데 유럽인과 아시아인이 굉장히 많이 섞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단순히 나라를 지금 분류하고 있지만 인종과 민족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유라시아 전체를 하나의 생활 형태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에도 삼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흐체흐루스라는 삼형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삼형제가 길을 떠나다가 레흐가 장남이 은빛 독수리를 보고 새를 보고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고, 폴란드의 수도가 원래 수도는 그니에즈노입니다. 체흐는, 그래서 둘째인 체흐는 남으로 가서 체코를 세우고 체코를 루스는 동쪽으로 가서 그렇게 러시아 쪽으로 뻗어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박물관만 봐도 독수리상, 새를 굉장히 웅장하게 해놨고, 훈족입니다. 독수리 훈족, 폴란드 훈족, 그리고 헝가리 훈족, 그렇게 독수리와 어떤 사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일단은 중국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고, 중국과 옛날에 물품 교류도 많이 했었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특히나 사기에서 그 중국인들이 여러 나라에 대해 써놓은 사기나 설화를 읽어보면 당연히 중국과도 우리나라가 맥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만주 설화랑 만주인 뿌리랑 우리가 뿌리를 조금 같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느 시점에서 같은 뿌리를 가다가 우리는 농경사회로 가버렸고 맥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건데, 만주족의 만주 기원 신화에 불고륜, 동고륜, 은고륜이라는 삼자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자매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나라 유화 삼자매 이야기가 맥이 같은데, 어떤 이야기냐면, 마지한테 어느 날 까치가 붉은 열매를 갖고 와서 그걸 먹고 임신을 해서 만주인 아들 포고리 옹순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랑 우리나라 주몽신화랑 맥이 비슷하고, 유아부인 삼자매가 어떻게 누구한테 태어났냐, 어떤 뿌리냐 하면 강의 신하백의 딸이고 강한테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랑, 만주 삼자매도 물에서 탄생했는데 열매를 먹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만주설화랑 우리나라 이야기가 맥이 같은데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만주족과 우리나라 신화도 뿌리가 조금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또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불고륜에 삼자매가 있었던 곳이 장백산, 우리나라 백두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만주 박물관에 가면 장백산을 배경으로 하는 새 여인이 굉장히 이제 신화에서 나오는 이제 새 여인 그림이 있고, 중국의 마지막 청왕조를 세운, 굉장히 중국의 황제가 만주 뿌리를 굉장히 그렇게 좋게 보고, 만주족, 마지막 청왕조를 세운 만주족이었거든요. 만주족입니다. 그래서 만주인과 우리가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갈라지게 된 것이, 유화 부인이 버드 여신이 주몽한테 오곡과 농경 씨앗을 주면서 우리나라는 농경 사회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맥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또 다른 특성이, 또 어느 나라에나 비슷한 또 신성시했던 어떤 물품과 자연물이 있는데,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중국도 버드나무를 굉장히 숭상해서 신적인 부분의 이야기 나올 때 항상 버드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불고륜이 바로 만주의 불고륜이 버드나무 삼여신, 그 이제 삼자매가 버드나무 삼여신이고, 굉장한 최고의 신이자 창조신이자 만주인들은 하늘이 한 개가 아니고 9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꼭대기 하늘에 버드나무 여신이 살고, 그 버드나무 여신한테 중국인이 탄생했다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아부인도, 우리나라 유아부인도 버드 여신입니다. 버드 여신이라서 이렇게 갖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유아부인은 주몽한테 오곡과 농경 씨앗을 주면서 우리는 농경사회로 완전히 가버리게 되고 달라지게 된 건데, 농경사회로 맥을 바꾸게 된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하면, 이 인근의 유라시아 전체에 신하면, 여신하면 그리스의 헤라고, 여신하면 메소포타미아의 최고신 이난나 여신이 있습니다. 이난나는 바로 소입니다. 소를 숭상을 했고, 또 이난나 여신, 메소포타미아가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우리나라도 그 옛날 시대 때 천정리 안각하에 소문양과 여러가지 문양이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문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헤케트 여신이 개구리입니다. 얼굴은 개구리고 버드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버드나무를 들고 얼굴이 사실은 3개입니다. 3개고 주술을 하고 점을 볼 때 버드나무를 막 흔들어서 점을 보는 헤케트 신이 있고, 그리스 신화하면 여신하면 헤라라 했죠. 헤라 신전이 굉장히 블링블링하고 굉장한 신전인데, 우리가
신하면 제우스 하잖아요. 그리스의 제우스를 얘기하잖아요. 벼락신, 굉장한 벼락신 제우스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헤라가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 신전이 조금 더 앞전에 존재를 했고 헤라가 조금 더 막강했다고 합니다. 여신이 먼저 굉장히 막강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남신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한날은 헤라 신전에 버드나무가 심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헤라의 조각상이 너무나 블링블링해서 탐이 나서 헤라 거를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못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상을 다시 설치를 했는데 혹시나 사람들이 그걸 훔쳐가지 않을까 해서 버드나무를 다 꽁꽁꽁꽁 싸놨다라는 버드나무 이야기가 있고, 켈트족도 영국 전체 켈트족을 딱 그렇게 분류 내리기가 어렵다 했잖아요. 켈트인은 유럽인의 고대 조상을 켈트인이라고 한다 했고, 다 농이가 있댔습니다. 켈트의 뿌리가 서쪽 웨일스 쪽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고, 앵글로족, 섹슨족이 들어와서 서쪽 웨일스 쪽으로 그렇게 계속 뻗어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켈트의 최고 여신도 브리진 여신이 있습니다. 여신이 바로 버드나무 여신입니다. 버드나무 여신이고, 이제 그 다음에 버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 이야기에도 버드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버드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려사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고려를 세운 왕건의 할아버지 작재건이 있었습니다. 작재건은 용왕 궁전으로 한날 갔는데 용왕이 딸과 작재건을 소개를 시켜주면서 칠보를 주면서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칠보를 받지 않고 돼지를 선물로 받았고 버드나무 지팡이를 선물로 받았는데 갑자기 버드나무 지팡이가 확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신성시하던 버드나무가 점점 조금 다른 이미지로 바뀌는 걸 알 수 있고, 돼지는 팍 달리더니 개경에 멈춰서 작재건이 개경에 그래서 자리를 잡고 고려에 수도를 세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드나무가 고려사에 나오다가 점점 뒤로 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반인들이 쓰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이 죽을 때 이제 신성시하던 버드나무가 조금 이미지가 바뀌었고, 버드 비녀와 수저를 넣어주었고, 백중날의 머슴이 버드간을 쓰고 있었다라는 이미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버드가 점점. 그래서 우리나라 신화 안에도 이렇게 많은 서양의 신화가 많이 공유를 했다는 거겠죠. 옛날 때 교류를 했고 공유를 했고, 우리나라도 한때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 때 굉장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를 딱 정의 내리려면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이냐 하면은 일단 농경사회를 꾸리고 살았던 농업국가고, 그리고 유목민족인 거를 항상 빼지만 유목민족입니다. 우리는 스키타이족과 북방의 시베리아 계통의 유목민의 후예고, 우리가 청동기 문화를 그들한테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서방의 문화, 남방의 문화, 모든 문화가 결집돼서 조금씩 섞여 있고, 특히나 고려 때 우리가 점차 요렇게 하면서 중국 문화의 영향권을 교류를 많이 하면서 중국의 영향권을 너무 많이 받고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한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번성했댔잖아요. 번성했을 때 로마 문화와 신라가 번성했을 때 로마 문화와 신라 문화가 많이 교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수목강 같은 데 가면 교류했던 뿔잔이 있습니다. 로마 때 쓰던 거, 신라 때 쓰던 거 공유를 했고, 또 가야의 시조 수로왕의 왕비 허왕옥이 인도 사람인데, 김해의 수로왕릉의 쌍화문상이 바로 인도의 문명, 이제 이렇게 결혼하면서 인도 문명의 물품들이 많이 있고 인도께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신라 때 아프가니스탄과도 그렇게 물품을 교류를 해서 근간이 거의 비슷하고, 그리스 하면 미케네잖아요. 미케네의 귀걸이가 우리나라 신라 때 고분 귀걸이와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리병도 중학교 국사책에 나오는 유리병도 크레타섬의 라클리온 박물관병이랑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굉장한 나라였죠. 그리고 그래서 역사에서 우리의 청동기 문화가 어디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무엇에 근간을 두고 있었냐 하니까, 누구에게 근간을 두고 있었냐면 스키타이족과 시베리아 계통이라고 적혀있고, 시베리아 계통에서 우리가 배워온 겁니다. 유목민, 그 시대 대표했던 굉장했던 유목민이 날렵하고 전체를 다 장악했던 그러한
스키타이족이 있었습니다. 스키타이족은 그 당시 때 초강국인 이집트하고 메디아 왕도 굉장히 스키타이족 하면 무서워했을 정도였고, 그 당시 때 그 스키타이족을 통해서 늑대를 숭상하는 스키타이족을 통해서 늑대 신화가 들어오게 됐고, 그렇게 근데 점점 이야기를 많이 바꿔나갔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막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거, 굉장한 유럽이 굉장하긴 하지만 사실 유럽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쪽에서 다 가져와서 그렇게 한 거라서, 유럽 문명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기원책이, 원래 유럽 문명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책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지웠고, 그리고 막 지혜의 여신 하면 막 굉장히 백인에다가 금발인 지혜의 여신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혜의 여신은 흑인입니다. 흑인이고, 또 이제 그리스 문명도 굉장히 빨리 막 이렇게 식민지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 그렇게 자부심이 강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고대 이집트 땅 쪽에서 어떤 좋은 물품이나 그런 걸 다 가져오고 문명을 가져온 거잖아요. 메소포타미아가 옛날에 굉장히 번성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메소포타미아 영향을 다 받았고, 그리스인들이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에서 문명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굉장히 땅이 좋아서 비옥한 땅 때문에 굉장히 문명이 번성했던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분류를 하면 우리나라 거를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서 더 맥을 받고, 다 비슷하게 또 이렇게 비슷한 특성이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또 강한 맥을 갖고 연관성이 있는 나라가, 얘기한 것처럼 몽골과 스키타이족 그리고 시베리아 계통의 뿌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고, 특히나 중국에서 흉노랑 몽골과 거란과 여진을 오랑캐라해서 굉장히 평가절하를 했지만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때 막 여러 이야기에서 말겁자 한 명이 중국인들 5명이 말겁자한테 안 된다 했잖아요. 굉장한 어떠한 동물을 잘 부리고, 그렇게 동물을 잘 치고, 그렇게 잘 부리고, 그렇게 굉장한 발이 빠르고 그러한 유목민이었는데, 사마천 사기에 중국이 우리나라도 같이 흉노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우리나라를 흉노로 분류해놨고, 사실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는 농업국가 민족이기 때문에 예족이고, 수렵과 어업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맥족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로 농업과 수렵과 어업을 했기 때문에 예맥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놨지만, 얘기한 것처럼 스키타이족과 몽골족과 시베리아 계통의 뿌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유목민족인 호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고 빼놨습니다. 그래서 예맥족이 아니고 예맥호족입니다. 우리는 예맥호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뿌리인 호족의 뿌리, 우리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직로드 술록길이 있습니다. 사슴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사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비슷한 사슴보다는 조금 크지만 뿔도 더 크고 굉장히 강인한 동물인 술록을 치고 살았던 굉장히 북방의 큰 땅에 술록길이 있었습니다. 매직로드라고 부르고, 쉽게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를 타고 다니는 그 길입니다. 다녔다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유라시아 북쪽의 길입니다. 우리 조상입니다. 동으로 감차카 반도 위에 축치족이 사는 땅이 있었습니다. 서로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끝으로 가는 길이 있고 굉장히 넓은 땅이고, 유라시아 양쪽의 바다를 건너서 동쪽으로는 아메리카로 뻗어나가는 큰 길이 있었는데, 서쪽으로는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켈트로 확장해서 굉장히 크지만 너무나 혹독하게 추운 그러한 북방의 길입니다. 이 술록 매직로드는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를 끌었다는 그 길입니다. 이거를 읽으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이제 정말 알 수 있게 되고, 근원적인 문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술록은 사슴보다는 조금 크고, 굉장히 덩치가 크고, 뿔이 굉장히 큰 그러한 추운 극지방에 사는 굉장히 강인한 동물입니다. 그 혹독한 추위를 그저 몸으로 받아서 이겨내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슴 뿔로 우리가 간을 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에 가면 우리의 금간이 어디에서 뿌리를 갖고 왔냐? 스키토 시베리아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마법을 뿌리는 이들만 살 수 있는, 쉽게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 공간에 마법을 전달해주는 루트를 바로 매직 루트라고 하는데요. 이 시베리아 지역, 혹독한 추위, 굉장한 추운 시베리아 지역은 초원길입니다. 초원길이고, 그래서 굉장한 길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제 잘 안 가본 곳이니까 이야기로 들어서 아는 곳에, 혹시 북방으로 길이 그렇게 뻗어 있다는데 북방 말고 동서쪽으로 통하는 또 다른 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랑, 그 근방에 별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별이 너무 많다. 별이 너무 많다. 죽은 사람이 다 별이 됐나? 그런 이야기도 있다 그러고, 늑대가 돌아다닌다는 그런 길이고, 늑대 이야기. 그리고 바람이 혹독하게 불고 북풍이 쉥하게 불고 눈보라가 가혹한 그런 곳입니다. 길 없는 길이라고 합니다. 원래 길이 없었는데 그 길을 어떻게 조상들이 개척을 해서 그렇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매직로드는. 그 앞에 선조들이 그렇게 닦고 뒤에 계속 따라간 겁니다. 땅이 얼고 높고 굉장히 위험하고 얼음 구덩이가 굉장히 깊게 파여 있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술록들만 다닌다는 길입니다. 술록길입니다. 이들의 큰 난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고통도 투덜거릴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 자연재해이자 너무나 춥다라는 그 혹독한 추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직로드는 마법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다니냐 하니까 마법의 길이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민간 신앙이 다니면서 샤먼을 숭상하게 되었습니다. 샤머니즘을 숭배하게 되었고, 동물을 숭상하게 되었고, 지나가는 동물을 믿었고 동물을 숭상하게 되었고, 샤먼이라는 그러한 존재가, 그러한 사람이 치료사나 힐러로서 지나가는 그러한 어떤 기운들을 실어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고민을 상담해주는 샤먼이 있었고, 샤먼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오호츠크해에 접한 캄차카 반도 위에 축치바다가 있는데, 베링 해협 위에 글씨로 축치바다 그렇게 새겨져 있답니다. 축치바다가 있고 거기에 축치족이 삽니다. 혹독한 추위를 이기고 살고, 술록들이 같이 살고, 축치인들이 술록을 치고 산 겁니다. 바이칼 호수 주변에 강을 끼고, 시베리아에,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 위에 북쪽에, 그리고 베링해를 건넌 알래스카와 캐나다 북부까지도 이 길이 뻗어 있어서 술록을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서쪽으로 스칸디나비아, 북쪽으로 설원, 라플란트의 사미족이 같이 살았고, 술록은 이끼를 먹고, 그리고 사람들을 유목생활을 하면서 술록을 치면서 살았고, 러시아 강은 대부분 북극해로 흐르는 거대한 큰 강이 있는데 많은 지류들이 갈라져 있고, 강이 남에서 발원해서 북으로 흘러 들어가고 북극해로 들어가고, 예니세이강, 레나강, 그리고 캄차카 반도, 블라디보스토크 그 아래에 일본 홋카이도가 있고, 이러한 라인을 따라서 다 술록이 살았고, 그렇게 북방 시베리아 스키타이족들이 그렇게 있었고, 이 강활한 지역을 술록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입니다. 그 다음 시베리아 계통이죠. 시베리아는 동토 지역이고, 시베리아 수용소에 정치범 같은 죄수를 추방한 강제 노역을 시키던 지역이 바로 시베리아입니다. 지하 자원이 매장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고, 천연가스랑 강물이 굉장히 많다는 곳이 바로 시베리아입니다. 술록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시베리아는 남에서 북으로 스텝 타이가 침략 수림대와 툰투라 영구 동토대의 지대가 순서로 펼쳐진 굉장히 강하고 넓은 지역이고, 강은 자주 굉장히 춥고 범람을 하고 결빙을 반복해서 그 강을 이용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여름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혹독한 시기 중에서 그 강이 번성하는 시기가 여름 3개월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원주민은 120만 명 정도 살고, 수십 개의 소수 민족들로 나눠져 있고, 시베리아 굉장히 거기서 다 갈래가 나눠져서 뿌리가 내려온 겁니다. 시베리아 계통에서 소수민족으로 다 뿌리 내려온 거고, 남시베리아는 부랴트 알타이, 서시베리아는 타타르 쇼르스, 북시베리아는 네네츠 만시 나나의 코라크족들이 있고, 이들의 거주의 흔적을 찾은 게 구석기 신석기 때부터 찾았고, 사실은 그 앞에부터 있는 건데 못 찾았던 거죠. 그리고 그 구석기 청동기, 우리의 구석기 청동기 시대 때 그러한 문명과 스타일과 생활 양식과 그러한 도구들을 다 물려받고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횡단철도가 1891년에서 1905년 사이에 건설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윗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는 다음 시간에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실크로드에 대해서도 얘기해드릴게요. 실크로드나 스텝로드, 지금 스텝로드 쪽에 양을 쳤던 유목민들이 살았고, 술록을 치는 에벤키아, 에벤족이 이 유목민의 후예입니다. 잦은 전쟁과 정복과 강제 이주를 하게 되면서 다 여러 종족들이 그렇게 섞이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내려왔고 밑으로 쭉쭉쭉 내려왔고, 그렇게 스키타이족들이 굉장히 대단하고 부정적으로 그린 이유가 굉장히 솜씨가 대단하고 굉장히 날렵하고 특히나 발이 굉장히 빨랐던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나 진짜 발 빨라, 나 이런 경우에 나 진짜 발 빠르다, 나 이거 뭐든지 나 잘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막 동물을 부리거나 나 진짜 잘할 자신 있다 싶은, 특히나 그런 경우는 바로 이쪽 라인인 거죠. 이쪽 라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스키타이족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 굉장히 스키타이족들도 그렇게 했지만 조금 더 혹독한 추위가 있는 쪽은 술록들만은 살 수 있었다 했습니다. 술록만 살 수 있었던 곳이 위쪽으로는 그 라인 쪽은 다 술록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초원에서 몽골 칭기스칸이 다녔다잖아요. 칭기스칸이 다닌 길 아래에 얼지않은 스텝에 그렇게 우리는 이제 유물을 분석을 하잖아요. 유물과 물품과 유적을 분석을 하면 그 넓은 들판에 돌 모양이 많았는데 돌에 막 새겨진 게 많잖아요. 사슴 모양 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슴 모양 돌이 많고, 유라시아 스텝에 엄청 춥고 건조했고, 그 사슴 모양 돌이 사슴이 하늘을 향하고 45도 각도로 날아오르는 모습이 새겨져 있고, 사슴을 숭상했고 사슴을 신비의 새처럼 비슷하게 본 겁니다. 어느 나라에나 새를 굉장히 신성하게 보고, 새가 막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영역을 날아서 비물리의 기운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새가 그러한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 했잖아요. 영적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데, 사슴도 바로 영적 가이드인 겁니다. 영적 가이드고 돌에 다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대륙의 사슴이 왕관을 쓰고 있는 사슴이라서 신으로 거의 또 신격화되었고, 그래서 사슴 돌에 해와 달과 별에 우리의 자연물의 이미지가 다 새겨져 있고, 신화 속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금사슴입니다. 황금사슴이 금으로 태양사슴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양사슴이고, 특히나 유목민들은 하늘 북극성을 중시하고 항상 어떤 것을 계속 다니면서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모를 때 북극성을 보고 읽었습니다. 다니면서 직선적으로 읽고 북극성을 보고 읽었고 별을 보고 읽었고, 그리고 나무 한 그루가 없던 유라시아 초원에 그렇게 많은 1m에서 4m에 달하는 큰 사슴돌들이 있었고, 탄성 묘와 공동 묘지들도 같이 있었고, 묘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돌 근방에 묘가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종교적 제2 성격을 띠고 있고, 영웅한테 그 땅에서 굉장한 인물한테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주변을 읽어보면. 그래서 사슴돌을 읽으니까 사슴의 80%가 몽골 초원에 사슴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것 같지만 살짝은 사람이 많이 없고 만약에 휑하고 굉장히 추운데 사슴돌들이 다다다다다 있고 묘들이 딱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또 음산하고 또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중석기 때 빙하가 녹고 지구상에 사람과 큰 동물이 이동을 할 때, 이 당시 때 중앙아시아와 몽골과 시베리아의 메머드와 코뿔소가 멸종했던 그 시기 때 사슴 그러한 흔적들이 많이 발견됐고, 목축을 시작을 하면서 야생 짐승을 길들이고 가축화를 하고 무기가 발달하게 되고 활을 사용하게 되고, 시족 집단이 생기면서 다 부족이 갈리게 되었고, 다양한 부족 중에서 술록을 따라 이동 목축을 했던 유목민 술록을 따라 이동 목축을 했던 유목민의 뿌리죠. 그리고 몽골은 세계의 3대 목축 발생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쓰는 모자에 흰 이렇게 방울이 달려있는 게 바로 북극성을 상징하고, 유목민의 나침반,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로 많이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잘 다니고 굉장히 발이 빠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지 할 때 북극성을 보고 북극성을 나침반으로 두고 그렇게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사슴이 새하고 비슷하고
사슴을 신격화하였고 사슴이 지상과 천상을 매개해주는 그러한 존재고 유목민은 자연스럽게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을 숭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슴이 굉장한 주변에 있는 자연물에 있는 연가를 실어가지고 사슴이 영적 가이드고 연가를 싣습니다. 싣고 토템은 토템 신앙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신앙을 가지고 종교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디에 의지를 하면서 살아가냐 하는 것은 토템을 동물을 보고 동물의 움직임을 읽고 그렇게 믿는 게 토템이잖아요. 사람보다 우월하고 신성한 힘을 동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템을 숭상했고 곰이나 고래나 늑대나 여우를 숭상했고 우리는 특히나 곰이나 새나 사슴과 술록 사슴과 그런 늑대 이야기도 우리도 같은 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슴은 어떤 굉장한 신적인 존재이고 추가적으로 닭도 있습니다. 우리가 닭도 굉장히 신비한 존재로 보는데 닭도 굉장히 신성시하고 죄를 지낼 때 항상 깨끗한 닭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닭이 항상 굉장히 맑고 깨끗한데 스스로 어떤 고통을 이겨서 스스로 다 깨우침을 얻어서 사람들한테 꽃게요 하면서 울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는 닭이고 닭이 누구를 부르냐면 태양을 부르는 거예요. 태양을 부르는 태양새. 우리는 신앙에 태양 신앙이 있잖아요. 태양 신앙, 새, 태양 이야기, 태양 모티프가 있잖아요. 닭이 자연물인 태양을 부르기 때문에 역시나 닭을 토템으로 우리도 숭상을 하였습니다.